게스탈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건 우리가 참조 정도입니다. 이게 진화론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게 뭐 엄청난 또 분량인데 기본 이해만 하기 위해서 하고, 이 정신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학문이지만 정말 가볍게만 터치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은 심리학에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를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 아래에 있는 이 빙산을 무의식이라고 한다면, 빙산에서 드러나 있는 물 위에 드러낸 작은, 이걸 일각, 작은 조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빙산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이게 드러나 있는 거고, 뿌리는 뭐다? 무의식이라고 보는 게 이 정신분석 관점이에요. 그럼 의식과 이 무의식 사이에 요 물결이 있죠. 여기를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 환경을 지각할 수 있는 요 영역이고, 전의식은 지금 바로 이게 떠있진 않지만 언제든 바로 쓸 수 있는 거. 이게 전의식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것이 내 사고와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행동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거의 모든 학습과 경험, 유전적 정보까지도 주로 어디에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 무의식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요게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다가 요게 조금 뭔가 좀 아쉬워.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용어가 바뀌죠. 원초아, 자아. 원초아를 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를 에고라 그러고, 초자아, 슈퍼에고라고 하죠. 슈퍼에고는 도덕적인 거. 그 다음에 에고는 이성적인 거. 그 다음에 이드는 본능적인 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요 정신분석학의 개략적인, 정말 수박 끄달기의 한 부분만 본 거다. 자, 여기서 조금 아쉬우니까 이 정신분석학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심리적인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걸 이 프로이트는 어릴 때의 경험이 무의식에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서 어린 성장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 태어나서 1살까지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구강기로 이름을 붙입니다. 구강기는 우리가 빨기, 엄마 젖을 빠는 그 시기에 그 욕구, 그걸 충족시켰을 때와 충족 못 시켰을 때의 한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충족되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좀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 그 다음에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어떤 능력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강기, 빨기에 대한 어떤 욕구가 충족이 못 됐다. 만약에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1년 동안 엄마가 뭐 다른 직장 관계나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아이에게 이 빨기에 대한 구강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준다면 어떤 성격 형태로 발달하는가를 보니까 구강 흡입적 행동과 구강 공격적 행동이 일어나더라. 구강 흡입적 행동은 뭐냐면 어릴 때 그게 욕구 충족 안 됐으니까 어른이 돼서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술을 많이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약물 중독, 어떤 쾌락을 주는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어릴 때에 그 욕구가 충족 안 돼서 이러한 구강 흡입적 행동이 일어나더라. 그럼 구강 공격적 행동은 뭐냐면 꽃같이 입에서 나오는데 뭐냐면 욕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험담, 이런 것들을 하는 성격이 형성되더라고 보는 게 구강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1살 때까지의 그 경험은 기억하지 못해요. 분명히 우리의 정신분석학 관점으로 보면 무의식에는 그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기억되어 있지만 그걸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무의식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다 했잖아요. 아주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그래서 성장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게 첫 단계가 구강기예요. 좌절돼서 아까 말씀드린 구강 흡입적 행동과 구강 공격적 행동, 불신, 그다음에 거부, 무력감, 그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1살에서 3살 학문기, 잘 외우고 계시네.
옛날 공부한 게 드러나시네. 이건 뭐냐면 리비도라는 성적 어떤 욕구를 이야기하는 게 리비도예요. 이 리비도가 주로 어디에? 학문 주위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엄마가 어떻게 이 배변 훈련을 시키는가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욕구가 만족이 되면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적, 그 다음에 협동적인 성격이 형성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너무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이 욕구, 우리 배설은 쾌감을 주는 욕구거든요. 이게 만약에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잘못 욕구가 눌려지게 되면 학문기에 고착된 성격이 발생한다. 청결에 대한 어떤 지나친 강박, 뭐 정리 정돈을 하는 거. 근데 이게 너무 강박적 욕구로 나타나면 오히려 생활에 완전히 흐트러진 지저분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학문기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남근기예요. 남근기는 3세에서 6세. 요때 이제 이 리비도가 어디에? 성기에 집중되는 시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성 부모에 대한 어떤 관심, 뭐 이런 게 이제 정대되기 때문에 동성 부모와는 뭐 한다? 경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이게 되게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이 시기에 남아가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그 욕구가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그 컴플렉스를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아가 그래 됐을 때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요 시기에 이제 요게 잘 서로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돼서 요게 해결이 되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건강한 성 개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성과의 교제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미해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복종적인 그런 성격 형성이나 아주 경쟁적인 성격 형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6세에서 사춘기 이전까지를 잠복기라고 합니다. NLP에서 공부했던 모델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부모와의 동일시, 부모를 점점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를 점점 닮아가면서 동일시하는 현상. 이건 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일시의 대상은 뭐 스승이 되거나 멘토가 되거나 또는 친구도 그 동일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부모에 대한 애정이 발달이 됩니다. 동성 친구와의 어떤 이런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좌절된다면 어떤 열등감이 형성되고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이 발달됩니다. 사춘기 이후에 이걸 생식기라고 합니다. 생식기. 이거는 이제 리비도가 이성에게 집중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이성과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거나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에 발달되면 성적 성숙,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그러한 부분에 그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릴 때의 이 발달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렇게 어릴 때 그 욕구, 그 시기에 발달된 어떤 성적 그런 욕구를 충족 못 시켰을 때 우리 성격이 이러한 장단점이 있구나. 잘 충족되고 잘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된다면 이렇게 발달이 되고, 그게 욕구가 충족 못 되거나 억압되거나 삐뚤어진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심리적 방어 기제는 꼭 좀 외워 놓으시면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내 안의 어떤 욕구, 이걸 그대로 드러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이걸 문제되지 않는 어떤 형태로 반응하는 걸, 이걸 우리는 뭐냐면 방어 기제라고 해요. 방어 기제. 자, 그럼 그걸 하나씩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억제와 억압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억제는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걸
드러내면 문제가 되니까 눌리는 걸 우리가 억제라고 한다면 이건 의식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내 행동은. 근데 내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 거를 눌려놓는 건 이건 억압입니다. 보통 우리가 억압을 많이 한다고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억압과 억제는 조금 결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억제는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나 느낌을 의식적 행동으로 통제하는 것. 이게 억제입니다. 그러면 억압은 뭐냐면 의식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 욕망, 충동 등의 욕구를 무의식 속에 머물도록 눌려놓는 것. 요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이트의 이 방어 기제 중에 의식적으로 개입되는 것은 억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의식적으로 눌리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억제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내가 카드 빚이 많이 있는데 계속 빚 독촉을 받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상태, 안정적이지 않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나는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이 불안한 걸 억제하기 위해서 뭐냐면 심한 운동을 하거나 뭔가 일을 하거나 막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언론이 불안을 내 어떤 행동으로 통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눌려버리는 거죠. 이거는 억제다.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 또는 내 자존감을 건드리는 이런 뭔가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어떤 나에게 자극을 줬을 때 나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을 하려고 하니까 상대가 내보다 힘이 세. 내가 반응해서 내가 더 데미지를 크게 입을 것 같아. 이때는 뭐냐면 이걸 뭐 해야 되나요? 내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뭐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식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눌려버렸다. 이게 억압이에요. 그럼 억제와 억압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잡혔으면 나머지는 쉬워요. 내가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로 내가 반응하는 거. 저 하는 행동이 보기 정말 미워. 그래서 꿀밤을 한 대 주고 싶은데 꿀밤을 주면 분명히 보복을 할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내가 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꿀밤을 주고 싶지만 그래 내가 네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뭐를 줍니까? 칭찬을 준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반대로 하는 걸 우리가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코칭하고 교육할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상태가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운 현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이 없던 또는 갈등이 없던 과거로 되돌려버리는 과거에 했던 나의 그 행동을 현재에서 하는 것. 자기가 사랑받고 귀한 존재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보내는 이 사랑의 강도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릴 때 했던 귀여움을 받았던 그 당시에 했던 그 어리광을 막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퇴행됐다. 동생에게 갔던 사랑을 다시 내가 찾고 싶어서 그런 과거에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던 그 시기로 돌아가 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퇴행이라고 한다. 어떤 행동이나 생각의 책임을 자신으로부터 어디로 돌려버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나 외부로 돌려버리는 거.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사례로 설명하면 아주 또 이해가 쉬워요. 상대방하고 막 다투는데 자기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자기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왜 당신은 나한테 지금 큰 소리 치고 화를 내느냐고 막 자기가 큰 소리 치고 화를 내면서 상대방에 따지는 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투사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것도 전부 다 투사입니다. 그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투사라는 말 자체가 풀이하면 내 안에 걸 뭐 거울로 비추어서 본다 이 말이에요. 성화는 사회적으로 허용이 안 되거나 용인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충동이나 행위를 좀 더 건설적으로 뭔가 풀어가는 거죠.
그럼 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 안에 폭력적인 어떤 충동, 욕구,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정육점에서 일을 하면서 고기를 이렇게 칼로 가지고 그거 하면서 그거를 완전히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우울한 어떤 감정 상태 때문에 힘들던 사람이 그 우울함을 직면하고 그에 대한 심리 공부를 해서 나중에 심리 전문가가 됐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성화된 거예요. 성화. 그래서 특정한 한 영역에 대해서는 엄청난 몰입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우울한 감정을 어떤 예술 작품으로 표출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어떻게 보면 좋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방어 기제다. 이게 성화입니다.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어떻게 보면 좀 변명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뭔가 용납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에 어떤 근거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화 시키는 부분들이 들어보면 그렇겠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뭐냐면 대부분 그게 실체적 진실이 아니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다. 그리고 합리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변명하는 것도 합리화, 핑계대는 것도 합리화입니다. 여우의 심포도 이야기 아시죠? 네. 여우가 가다가 했던 그런 여우의 심포도 이야기는 대표적인 합리화입니다. 이 합리화와 관련된 심리 용어가 인지 부조화 효과예요. 인지 부조화 효과는 뭐냐면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나 내가 선택한 것이 옳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옳아야 되는데 현실이 옳지 않으면 여기에서 괴리가 생기잖아요. 괴리가 생기면 심리적 갈등이나 내 안에 장애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걸 합리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 못 간 사람이 난 서울대 떨어졌어라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내가 처음에는 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대가 좋은 곳이 아니더라. 거기에서 지방에서 올라가려면 뭐 방도 구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집에 떨어져 있어야 되고 뭐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걸 또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 다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시켜가는 거. 사회 현상을 보면 대부분 자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에 그 핵심이 바로 이 합리화예요. 끊임없이 합리화시키죠. 때로는 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검증된 것들을 가져와서 여기에 대입해서 인용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합리화입니다. 부정적이고 좀 고통스러운 거 이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리면 내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 관계된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럼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이 슬픔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리 없어. 죽었을 리 없어. 라고 부정해버리는 거. 실제로 이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물론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어머니를 집안에 모셔놓고 우리 어머니는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다. 이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방 안에다가 죽은 어머니를 미라처럼 그렇게 보존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죠. 심리적으로 보면 이제 부정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당신 알코올 중독자잖아고 하면 인정하면 절대 안 해요. 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술 한잔 할 뿐이지 이렇게 풀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뭘까요? 부정이잖아요. 부정. 난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그럼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자신을 게임 중독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뭐 부정하죠. 좀 부족한 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함을 다른 걸로 채워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작다. 그럼 내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갖고 있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니까. 평균보다는 떨어진다라고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이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리고 키 작은 거에 대한 부족함을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키 작은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키 작은 사람이 머리가 좋더라. 또 키 작은 사람이 인간성이 좋더라. 사실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도 그렇게 해서 현재 내 어떤 결손된 부분, 부족한 부분에 채워 넣는 것. 이걸 우리가 보상이라고 합니다. 동일시라는 방어기제. 동일시는 뭐냐면 내가 존경하거나 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그대로 모델링 해가지고 그걸 내 안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존재로 착각하는 거죠.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를 볼 때도 일어납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주 정의로운 활동을 통해서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벌 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동일시 해버려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괜히 팔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쫙 펴지고 뭔가 정의감이 올라오고 하는 거. 그 동일시인데 그 동일시를 할 때 자신의 감정이 그 주인공과 함께 돼요.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 연예인을 동일시한다. 스타. 뭐 어떤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멘토나 스승에 대한 어떤 동일시. 사실 동일시라는 거는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여기 지금 설명하는 이 방어기제들은 전부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기제니까. 그래서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 모델과 비슷한 그런 사람으로 발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화는 여기서 내가 뭔가 안 좋은 걸 받았는데 이걸 해소 못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걸 푸는 거. 엄마가 형을 꾸중을 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대들기는 내가 한 대 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 죄 없는 동생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치환이에요. 똥대문 가서 뺨 맞고 서대문 가서 화풀이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치환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신 분석학에 대한 개략적인 것만, 부분만, 맛만 봤습니다.